독립언론 탐사보도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기자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네, 오프닝을 길게 썼는데요. 예, 오프닝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바로 독한기자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달프 그리고 한스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게 우리 방송이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좀 무겁다. 내용이 의미는 있는데 재미는 없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오늘 7시에 하느냐 8시에 하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대를 아무래도 옮겨야겠죠. 네, 뭐 한번 또 옮겨 보죠. 옮겨야 되는데 아니 원래 했었던 8시 때가 그 동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 끝나고 또 의견을 쭉 취합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8시대로 8시 옮겨달라 이게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8시에 하는 걸로. 이제 원래 8시 하다가 지금 1시간 땡겼는데 저희가 아직 약해요. 어디 뭐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저희는 거의 인공호흡기를 끼고 겨우겨우 지금 생존해 나가고 있기 그래도 때문에. 뭐 MBC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저희 오후 1시에는 봉지욱의 매봉쇼가 꽤 그 비중이 되거든요. 오후 1시에는. 아, 그래요? 근데 오후 7시에는 이게 제가 안 되네요, 이게.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매불쇼가 옛날 같지 않아요. 왜? 매불쇼 그 최욱이가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이제는 안 돼요, 안 바로 돼. 이제 최욱이 이러는. 최욱이 옛날에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는 최욱 형님.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40만 유튜버. 최욱이가 이제 한 살 어리니까. 최욱이가 세상 무서워. 최욱이가 많이 힘들어서. 체육 앵커의 또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죠. 그럼요. 제가 의리는 지키고 내일 또 나갑니다. 매불쇼. 그래요? 네. 할 말도 없는데 나갑니다. 아니 그 가서 이제 이거 저 독한 기자 킨을 또 홍보를 해야죠. 예. 홍보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건성으로 하면 안 되지. 오늘은요, 이 두 베테랑 기자들이 각자 발제를 해왔습니다. 발제를 해왔는데, 일단 우리 간달프 기자님께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관련한 소식을 준비하셨어요. 네. 트럼프가 최근에, 이거 되게 황당한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통화한 거를 공개했잖아요, 통화. 예, 그거는 이제 그 자기가 트루스 소셜에 그 뭐 SNS 이제 글을 하나 올렸죠. 그게 이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 그 다음에 이 뭐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요구하는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그러면 뭐 북한 김정은의 뭐 반응이 있냐? 그래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반응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뭘 김정은하고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큐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죠. 근데 최근에 뭐 통화한 적은 없고 5월달에 했다. 정상들끼리 통화한 거를 그 당사자인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공개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스라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뭐 길게 그렇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길게 우리는 이란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 관여하기 어렵다라고 했다든가. 근데 그거를 본인이 밝히면서 노 땡스라고 이제 밝혀버리니까 뭔가 굉장히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느낌으로 공개를 뭐 했는데 그렇겠죠. 정상 간의 통화 내용도 사실은 비밀이잖아요. 비밀인데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다음에 주한미군 뭐 감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을지훈련까지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김정은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은 올해 가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좀 분위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 이제 중국에서 뭐 에이펙이 있잖아요. 11월 달에 뭐 그때 또 뭐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트럼프의 뭐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익히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실제 돼야 알 수 있는 거고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뭐 저 흘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액면 그대로 이제 트럼프의 말을 믿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저는 살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예를 들면 바로 걸리는 거짓말.
주한미군 3만 7천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만 9천 명입니다. 2만 9천 명. 2만 8천 몇백 명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숫자를 속여요.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숫자를 속이고 그리고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거 우리가 얼마 뭐 30억 불인가 우리가 받아내기로 했는데 바이든이 그거 바이든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그거 뭐 CNN인가 어디서 맞아요. 그 트럼프가 했었던 말 중에 한국 그 주한미군 관련돼서 팩트 체크를 쫙 맞아요. 해가지고 기사 쓴 게 또 되게 화제가. 제가 이제 되게 웃긴 게 엊그저께 방송하는데 CNN이 트럼프의 거짓말을 팩트 체크한 기사를 우리 언론이 받아 썼는데요. 챗 GPT한테 이거 그래픽으로 만들라니까 못 만들겠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요? 왜? 몰라. 미국 대통령을 까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고 이거를 그대로 저 제미나이한테 가서 만들라고 하니까 대충 만들더라고.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챗 GPT는 아예 안 만들어. 네, 챗 GPT는 계속 거부했어. 거부? 10번 거부당해서 못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신기하네. 방금 이야기를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미나이 제 방송 보시면 알아요. 그래요? 다른 그래픽들과 톤앤 매너가 다르게 되게 허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제가 방송 중에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바로 CNN이 팩트 체크를 했는데 사실 언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하죠. 근데 그 중국 AI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중국으로. 그럼 어떻게 나올지. 예, 중국 AI 있나요? 아유, 중국 AI. 우리가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바로 중국으로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서버로? 아니, 우리가 지금 네. 쓰는 것도 다 네. 저장돼요. 제미나이도 저장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저번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국이 2020년 뭐 대선에 개입을 했다 이 주장을 백악관에서 라이브로 했잖아요. 그때 CNN이 중계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예. 대통령의 뻔한 거짓말을 중계할 수 없다라고 전 세계인들에게 보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튜브는 한 것 같은데 TV로는 중계를 안 했습니다. 그때 CNN이. 뭐 몇몇 이제 미국의 주류 방송들이 이제 그 중계를 거부를 했죠. 네.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동혁이 올림픽 공원 가도 바로 마이크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대로 이 사람이 전하는 거를 우리가 전달했기 때문에 우린 문제가 없어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엉뚱한 거짓말을 하면 중계를 안 합니다 미국. 근데 그런 측면에서 CNN이 트럼프의 발언을 그러니까 거짓말들을 다 팩트 체크를 했는데 반면에 우리 언론은 어땠습니까? 뭐 조선일보 같은 데 보니까 예. 아까 저기 조선일보가 이제 방금 그 이야기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셜에 이제 뭐 김정은하고 내 정말 친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을지 훈련도 이제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지시를 했다. 그런 이제 그 트윗을 이제 띄우죠. 트윗이 예. 아니고 이제 그 SNS 글을 그거를 이제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다루는 기사들이 그 뭐 여러 이제 언론사에 이제 도배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조선일보 사설인데 제목이 한미 연합 훈련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사설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의없게도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뭐 을지 훈련을 뭐 축소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뭐 너무 의의 없잖아요. 근데 그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자료 나다시를 보시면 그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트럼프가 뭐 을지 훈련을 뭐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북한하고 뭐 뭔가 이제 관계 개선에 이제 이런 뭐 뉘앙스가 담긴 글을 올리니까 그걸 왜 우리 정부가 탓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이 문제를 대북 대화 카드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누가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왜 우리나라 정부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오히려 이 카드를 활용하려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를 활용하려고 그렇죠. 한다. 이제 트럼프가 이 카드를 활용해서 뭐 한국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 이제 미국의 이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시도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북한만 쳐다보다가 동맹의 토대인 연합훈련까지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건 친미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죠. 사실은 이것도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호르무즈로 지금 파병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 호르무즈에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정말 네. 너 몰랐어요. 아니 지난 3월달에 한번 했다가 이제라도 지금 오. 군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한때 대선 주자였던 분이 지금 이 국민의힘 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거짓말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을 하면 같이 막아야 되잖아요. 뭉쳐서. 근데 거기서 이러고 있어요. 조선일보 뭐 예. 국민의힘. 네. 근데 거기 지금 이제 뭐 파견 나가 있는 뭐 미국 항모죠, 뭐 에브라함 링컨 온가. 예. 거기 너무 이제 그 장기 그 지역으로 파견 나가 있어가지고 배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몇 개월 동안 있는 바람에 예. 거기 뭐 병사가 이제 투신 시도도 하고 뭐 지금 네, 뭐 거기 엉망진창이 나오고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근데 뭐 안철수 씨는 뭐 거기 뭘 한국군을 파병하자고 이 뭐 도대체 그러고 뭐 하자는. 있구나. 근데 뭐 그런 분 이야기는 우리가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아니 것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이제 하면 네. 뭐 기자회견을 하면 실어준다는 거죠. 기사로 그냥 실어줘요. 안철수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쌍단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분석을 하는 기사가 없고요. 그거는 사실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그 호르무즈에 우리 군대 파병하면 우리 어쩌자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석유가 한 2,000원 정도 하잖아요. 가솔린 2,000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한국 유조선 거기 한 대도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뭐 같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 나온 뒤 트럼프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2차 파동이 또 있었습니까? 예, 2차 파동은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그 기사 또 하나 보실까요? 이거도 아니요, 저 조선일보 기사 그 한국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 훈련 축소는 미국의 불만 표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떴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그 다음날 기사입니다. 그 사설 나오고 그 다음날 그 한국이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보면 쌍따옴표가 앞뒤로 있잖아요. 예. 그 누군가의 발언을 이제 인용을 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어디서 가져왔나 보니까 그다음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그 정치 매체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가져온 이제 건데 제가 이제 폴리티코 기사를 보니까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이제 그게 익명의 어떤 이제 소스로부터 이런 말을 이제 받아서 폴리티코가 썼어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폴리티코도 익명의 소식통을 이제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코트를 이제 땄는데 이거를 또 조선일보가 또 이제 익명으로 이제 딴 거예요. 그 익명의 익명을 예. 이제 제목으로 쓴 거죠. 그것도 기술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기술인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똥똥똥하고 훈련 축소는 미국의 불만 표시. 예. 이거는 폴리티코 기사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없는 내용을 이제 제목으로 이제 쓰면서 그게 이제 인용 표시를 한 거죠. 우리는 뭐 트럼프가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어 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네. 이 똑같이 이제 폴리티코 기사에 나온 겁니다. 이 대목이 있긴 한데 예. 이거는 이제 뭐 조선일보만 쓴 게 아니고 그 뒤에 쭉 한번 보면 뭐 모든 언론이 이제 다 썼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TV 조선은 트럼프 한국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실제로는 동아일보도 뭐 한 대 때리고 예. 한국경제도 때리고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한 우리가 대 이게 치고. 어디서 뭐 연합뉴스나 어디서 이렇게 다 번역해서 쓰면 그대로 갔다가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런데- 제가 봤는데 이게 이제 이 폴리티코의 기사가 나고 한 2시간도 안 돼서 이제 아까 본 한국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썼고 예. 그 뒤에 또 뭐 이어서 이제 동아일보 같은 데는 한국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줄줄이 받아 쓴 거죠. 실제 근데- 그런 얘기는 있긴 있었어요. 예, 한국 그 폴리티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 원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 그 자료 한번 보실까요? 저기 이제 폴리티코 기사에 그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기 이제 파랗게 반전으로 표시해 놓은 저 대목이 이건 뭐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작아서 예, 읽어주시죠. 아니 뭐 저 작아도 예. 이제 그 눈에 힘을 이제 들여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저 맨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트럼프 just wants to punch South Kore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대 패기를 원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긴 했는데 예.
그 뒤에 지금 반전으로 표시한 이거는 이제 이 한국 언론에서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그거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북한과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런 의도를 감추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얼지 훈련을 축소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예. 자기의 의도를 한국을 패고 싶은데 그걸 의도를 감추고 싶은 그런 이제 일종 제스처였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폴리티코가 취재한 그런 이제 소스가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폴리티코의 이제 저 기사는 뭐냐면 트럼프를 비판한 내용이에요. 그래 이거 조금 쉽게 얘기해 주죠.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까? 네. 아, 그러면 쉽게 그냥 저 기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 익명의 취재원이 예. 익명의 취재원이 지금 트럼프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트럼프가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여기 보면 한 자기의 대를 때리고 위장이라는 싶다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을 한 방 먹이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를 분석을 한 거죠 개인.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위장이라는 거죠. 위장. 아, 겉으로는 그렇게 트럼프가 행동을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예, 속마음은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한 위장이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 언론은 저 아래쪽에 그 문장은 이제 싹 이제 외면을 하고 위에 것만 따와서 트럼프가 지금 한국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대 패고 싶어 한다. 그것만 이제 살린 거죠. 이게 사실은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만약에 지금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면 김정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는 아닐까요? 아니 뭐 김정은한테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스처를 보내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에게 말로만 할 수 없으니 야 내가 한미 연합훈련 절반 반토막 냈어. 우리 애들 들어오라고 그랬어. 실제로 지금 일부 철수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카드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활용하는 이제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고. 약간 일타쌍피 느낌이 좀 있는. 네. 그러니까요. 이제 트럼프가 우리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 등 언론은 이건 다 이재명 탓이다. 이재명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를 이제 네. 타겟으로 지금 이제 이 기사들을 그다음에 뭐 트럼프의 이제 트윗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종합특검이 기소했어요? 재판에 넘겼다고 지금 소식이 와. 알려졌습니다. 홍장원 1차장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온 걸 봤는데 어찌됐든 내란을 종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폭로하면서 일단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데 역할을 또 했고 윤석열의 파면 재판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증언을 했고 현재 내란 재판이 또 2심이 진행 중이고 아주 중요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매체에서 우려를 표시했고 전해 듣기로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일단 예. 이거 가지고는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네. 일단 저는 뭐 지금은 뭐라고 판단해서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공소장이 곧 나올 테니까 공소장을 한번 좀 보고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거 뭐 CIA니 뭐니 이런 거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없다. 예. 그러면 좀 무리한 기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렇게 종합특검이 이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으면 공소장에 뭔가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예.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우리 간달프님은 어떻게? 뭐 저도 뭐 비슷한 예. 생각인데 조성윤 전 대령이죠. 예. 그분은 뭐 며칠 전에 기소가 먼저 됐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보도나 그다음 뭐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본 걸로 미뤄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내란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이제 내란을 이제 파헤치기 위한 그런 종합특검에서 저 사람들을 기소를 할까 좀 의아심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시 기소장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니까 조성현 대령도 오늘 같이 예, 오늘 기소를 같이 했고요. 기소했네. 예, 지금 아 오늘 같이 한 거예요? 예.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 사실을 적어놓은 건데 저는 사실은 이 그래도 이제 뭐 조성현 대령도 그렇고 홍정원 차장 제가 많이 다뤘거든요 매봉쇼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취재나 뭐 전에 듣는 얘기를 종합하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무결한 백조처럼 새하얀 결백한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특검이. 근데 만약에 내란 종식에 기여를 좀 했으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고 특검 법안에도 형량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특검 법안에. 우리 형법에는 형사소송법에는 없어요 그게. 근데 특검법에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지 않고 그건 약간 정무적인 판단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조성현도 그 윤석열의 내란 헌법재판소 내란 파면 때 증인이었고 지금 홍장훈 차장은 윤석열의 2심 내란 재판에 또 증인석에 서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게 되면 이제 윤석열 측에서 김계리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홍장원을 재판 증언대에 세워놓고 어떻게 몰아붙일까라는 상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홍장원의 증언을 증명력을 깎아내리려고 할 그 작전은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걱정이 좀 되고. 네, 그런 그런 것들 뭐 많이 걱정이 2차 특검 뭐 종합특검 여기서 또 이제 뭐 김건희의 뭐 관저 뭐 이런 부분은 또 잘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잘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분명히 좀 의아스럽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공소장이 공개가 될 테니까 그 공소장 나오면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다뤄보는 뭐 거. 다시 한번 예, 다뤄보고. 그게 좋은데 이제 제가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종합특검이 그 내란의 종료 시점을 2차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14일로 10일을 연장했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가 됐어야 됩니다. 수사를 하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전환도 못하고 참고인으로 2번 불렀다가 안 나오니까 우리 특검 끝나니까 더 이상 안 부르겠다. 한동훈이나 소위 말하는 당정대 회의 그리고 한덕수와의 공동통치 발표까지 했던 그러니까 그것은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 잡고도 심지어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전 장관 판결문에 한동훈의 혐의를 적어놨는데 정진석,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의 그 파면을 막으려고 기획을 한 거잖아요. 내란의 정당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CIA의 뭐 우리 계엄의 정당화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 논리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당정대 회의 같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 사실 저는 이 윤석열 내란에서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예, 12월 3일의 일도 그렇지만 예, 12월 7일 한덕수 한동훈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 저는 그 장면은 한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거는 반드시 저 CCTV를 좀 가려야 되는데 그건 수사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예 안 했습니다. 예, 그걸 안 했고 내란 특검도 안 했고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시간 순으로 보니까요. 12월 7일에 1차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 시도를 하는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들어가지 말라고 투표하지 말라고 당론을 정합니다. 반대 당론을 정해가지고 부결이 돼요. 그리고 이날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이 만나고 다음 날 또 12월 8일에 발표하는 겁니다. 공동통치. 네, 바로 다음 날. 자기들이 공동통치하겠다. 손떼게 윤석열은 그냥 손떼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그러니까 했는데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바로 그 다음 날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의 내란이 2차 내란이 되는 장면으로 저는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네. 하여튼 뭐 안타깝지만 뭐 재판에서 네가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책임한 얘기는 아 진짜 그런 말 진짜 예, 듣기 싫어. 저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됐고 재판받은 지 2년 됐는데요. 재판받아서 네가 무죄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은 진짜 무책임한 말이다. 한 사람의 한 가족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하영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문제. 요것도 제가 이 보니까 우리 다 매봉쇼에서 다뤘던 건데 혹시 매봉쇼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매봉쇼에서 다뤘어요. 우리 매봉쇼에서 다 다뤘던 것들이. 아니 언제 다뤘죠? 증조부 이거? 제가 8.15 특집으로 또 했죠. 아, 매봉쇼가 그래요? 아니라 봉터뷰에서 했습니다. 아,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 불러다가 애국 청년. 제가 매봉쇼를 예, 빠지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터뷰를 보셨으면 이거 발제 안 예. 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이제 제가 꽤 자세히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예. 했는데 오늘 우리 이제 다룰 아이템들을 쭉 보니까 예. 그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한스타가 다룰 그 허화평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많이 해야 돼. 너무 재밌죠. 예. 와평. 사실 이제 저 한 몇 년 전에 그 기사를 썼잖아요, 그죠? 네. 기사를 썼고 또 오늘 처음 공개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때 기사 쓸 때 또 데스크를 또 제가 봤죠. 아, 그러셨습니까? 어. 아 그렇네요. 제가 그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기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조사 많이 한 거 다 버리고 예. 핵심만. 자, 저거 뭡니까? 그 하영 관련해서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 이제 뭐 매봉쇼에서 다 다뤘다 그러니까 이게 하영 정조부의 이제 친일 논란이 시작된 그 트윗입니다. 예. 이게 8월 9일 날 오후 6시 30분. 내가 시간대까지 다 조사했어요. 예. 저게 이제 저때 뜬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매체들은, 일반 이제 언론들은 이걸 처음에 달려붙지는 않다가 맞아요. 이게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다가 11일부터 기사가 나와요. 11일부터. 그래서 이제 지난 11일부터 뭐 한 어제까지 나온 기사들이 그 664건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쭉 제가 한번 살펴봤죠. 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뭐 이런 외교 안보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은 예. 그 이제 주요 일간지나 이런 데서 훨씬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일파 논란 요거는 그 이제 상위 이걸 다룬 이제 상위 매체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죠. 스포츠 기사, 예. 그 언론, 예. 그다음에 뭐 경제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다루고 제일 눈에 띄는 게 뭐 중간에 보면 이제 서울신문이 있어요. 서울신문. 그 주요 일간지 중에는 이제 서울신문이 그 유일하게 이런 이제 하영 친일 논란 기사 상위 10개 매체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근데 이들이 어떤 기사를 쓰는가 쭉 살펴보니까 주로 뭐 신상털기나 어뷰징 기사더라. 뭐 하루에 몇 개씩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주로 온라인 기사들이죠. 예, 지면보다도 아닙니다. 요거는 자 이제 빅카인즈에서 지면으로 나가는 예, 겁니까? 빅카인즈에서 서울신문에서 32건을 썼다고요? 예, 지면으로? 예, 지면으로. 오, 이게 예. 자, 이제 그러면 이 차이를 그다음 이제 기사를 보면 그 전국 일간지 11개사를 이제 봤어요. 전국 일간지들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서울신문이 이제 32건을 써가지고 이제 단연 1위고, 그다음 세계일보, 중앙일보 쭉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스포츠지나 경제지보다는 신중하게 이 사안을 다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신중한 매체도 있습니다. 네. 일부러. 신중한. 일부러. 이거는 뭐 우리가 왜 이런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죠.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거는 이제 예. 한 건씩 한 건씩인데 어떤 기사를 썼는지 보니까 뭐 하영 씨가 뭐 사과문 냈을 때 뭐 마지못해 하나 쓰고 뭐 이런 것들하고. 동질감을 뭐 느낄 수도 있겠죠. 예. 동병상련.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하영 정조부를 다룬 뭐 저 이 기사들은 워낙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네. 굳이 뭐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정말 이 논란을 보면서 이제 기득권들의 세습 문제, 예. 그다음에 친일 이 논란이 뭐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친일파 아니다 이런 이제 반론들, 그다음에 뭐 연좌제 운운하는 그런 반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제시해 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너무 이제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다양한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을 이제 언론들이 다루긴 했는데 제가 쭉 볼 때는 이게 꼭 다뤄야 되지만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까요. 모르니까 물어봐. 아, 진짜 몰라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아, 여기 지금 아니 우리 이야기할 때 독한 기자 집중을 키는 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고 댓글이 있길래 예. 예, 독한 기자 키는 뉴스타파 후원이 아니고요. 뉴스타파 함께 재단 후원. 예, 이게 다릅니다. 함께 재단 후원. 예, 독립 언론 100개 만들기는 뉴스타파 말고
뉴스타파 재단 함께 재단 함께 재단. 여기 예산으로 제작이 됩니다. 예.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중요한 거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래도 꿋꿋하게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반성문 한번 올려보십시오. 사과문. 이걸 아마 올렸다가 삭제했을 걸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또 중국어 버전으로 뭐 중국 그 팬들을 위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삭제됐다는 기사를 아까 봤는데 어쨌든 이제 그 하영 씨는 이런 사과문을 뭐 낼 수밖에 없는 또 지경이 된 거죠. 또 이 사과문을 내야 또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그 족벌 두신문 이야기에서 조선 동화 친일 행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친일 반민족 행위라 그러면 이게 뭐 하영의 정조부는 조선 동화가 일제 강점기 때 한 그런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면 아니 왜 조선 동화는 여태까지 반성문을 안 내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지금 81년이 지났지만 조선 동화는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일제 강점기 때 친일 행적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배우 그 선대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따지고 싶다. 그러면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그다음에 대동아 전쟁 이런데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몰았던 그런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조선 동화가 한 게. 그런데 대한 이제 사죄를 촉구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촉구를 하고 아니면 그런 신문에 대한 이제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독자들이 부정하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하영 씨는 후손이니까 연좌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영 씨 말고 가수 전범선 씨라고 아세요? 몰라요? 가수 전범선. 몰라. 얼굴들이란 밴드의 리더인데 이분이 최근에 매불쇼에 나왔는데 이분은 저쪽 외가 쪽에 어머니 쪽에 그 조상이 친일파야? 이인직이에요. 아, 이인직? 혈애누. 어. 이게 지금 하영의 그 중조 할아버지랑 비교가 안 돼. 이인직 그 최초의 신소설 우리가 배우잖아요. 혈애누 이인직을 썼는데 이인직의 이 조상 그 전범선의 조상이 이완용의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인직이. 예, 이인직 이걸 일본어랑 영어를 잘해가지고 예, 그 이제 이인직은 그 족벌 두 신문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훌륭한 영화네요. 예, 훌륭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족벌 두 신문 이야기 그 러일 전쟁 때 그 일본군의 간첩 역할을 했어요. 이인직이. 근데 하여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후손이라서 잘못되고 뭐 죄를 뭐 이어받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후손 같은 친일파의 자식인데 이 두 사람의 대처법이나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 전범선 씨는 보니까 그 다트머스 대학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무슨 역사학으로 석사를 했어요.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친일 행적을 정리하는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요? 독립운동가들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대학교 때 이제 역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말렸대요. 그때 처음 얘기를 들었답니다. 아들아, 하지 말라고. 괜히 괜히 역사하지 말고. 알려하지 마. 이런 네 조상이 누군지 아냐? 친일파인데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다. 너의 조상은 대단한 친일파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말렸대요. 예, 지금 가수하고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전범선. 특이한 분이에요. 처음에 저는 저분이 옷을 입고 나온 걸 보고 약간 타잔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이분 뭐 하는 분인가 했는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찾아봐야 되겠네. 어떻게 저 사진을 미리 준비한 건가요? 지금 막 찾은 것 같습니다. 막 찾아서 많이 지금 많이 유튜브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인데. 빠르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또 이제 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5.18 관련해서 최근에 이진숙 의원이 정말 대형 이걸 뭐 사고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못된 짓을 했는데 여기에 이날 행사에 5.18 폄훼 행사에 허화평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허화평이 누굽니까? 허평. 허화평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일단 저기 자료 사진 1, 2, 3 뭐 허평 얼굴 나오는 사진 좀 올려주시면 예, 그 올려주시죠. 예, 이 사람인데요.
전두환의 최측근이었고 전두환의 50을 사실상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설계했고 그리고 전두환이 12.6 이후에 합수본부장을 맡아서 쿠데타를 준비를 할 때 그때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었고 비서실장. 예, 전두환이 그때 보안사. 예, 보안사. 제가 저기 보안사의 이 비서실장이에요. 화평 씨의 프로필을 가지고 제가 CG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5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즘은 그냥 각자 알아서 CG를 다 만들어 옵니다.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저기 이 챗GPT 이용해서 제가 만든 건데 화평 씨가 50의 설계자예요. 예. 64 17기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예.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고 전두환 국보위에도 참여했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맡고요. 그리고 1988년에 현대사회연구소라는 관변단체의 소장을 맡고 있고 저 단체를 지금도 자기 개인 회사처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전두환 쿠데타 전두환 내란 혐의로 예.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나중에 사면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얘기하면 여러 얘기할 인간들이 많은데 그중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분만 거의 살아 있잖아요. 쓰리허. 아니요 많이 살아있어요. 쓰리허. 쓰리허라고. 쓰리허 중엔 지금 허화평만 살아 있죠. 아니요 허삼수 씨도 살아있죠. 살아 있어요? 그럼요. 허문도 씨는 돌아가셨고. 허문도 씨만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장세동 씨 살아있고. 허삼수 씨가 살아. 예, 저기 전두환 측근들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쓰리허가 이제 허화평, 허삼수, 허삼수, 허문도. 허문도. 예. 그러니까 허문도는 기자 출신이고 예.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언론 통폐합하고 했죠. 그렇죠. 허삼수하고 이제 허화평 저 두 사람이 군인 출신인데 사실은 그 이준숙 씨가 5.18 관련된 토론회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왔죠. 이영훈 서울대 교수도 오고 뭐 사회활동 저기 진보운동 하시던 주대환 씨도 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전날 행사를 라이브로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건 허화평이었어요. 예. 저 자리에 사실은 허화평이 맞다라는 게 사실은 갖는 의미가 저 사람이 없는 행사와 저 사람이 있는 행사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렇게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목적을 가진 토론회나 포럼을 열어서 문매를 맞았던 사례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2019년에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가 저 똑같은 짓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5.18을 폄훼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김진태도 본인이 직접 자기가 개최했던 포럼에는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영상으로만 축사를 보냈고 장소만 잡아. 심지어는 전두환의 측근들은 부를 생각도 못했다고요. 음. 왜냐하면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이진숙 씨는 과감하게 허화평 씨를 부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있는 자리가 문제가 되느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사람들은 학자니까 어쨌든 예. 이 사람이 뭐 5.18을 왜곡을 하든 뭐라든 사후적으로 이거를 역사를 뒤집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학문적으로 비판받을 그러니까 소지가 약간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도 그렇죠. 예, 학술 그런데 연구 영역이다. 뭐. 허화평 이 사람은 전두환 내란, 전두환 쿠데타의 당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전두환 범죄의 공범이고 가담자예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아니었나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예요. 그러니까 내란 저 사람이. 중요임무 종사로 처벌까지 받았다. 그랬던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혀놓고서 포럼이나 토론회를 한다라는 건 그 자체로 저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전두환을 미워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5.18의 가해 당사자, 주요 그럼요, 핵심 가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을 그런데 이날 장세동은 안 온 모양이죠. 장세동 씨는 차마 못 왔죠. 장세동이 그래도 5.18과는 한 발짝 떨어져 있죠. 장세동이. 장세동 잠깐 씨는 왔다는 사실, 같지만. 그럼요. 네. 장세동 씨보다는 사실은 저 허화평 저 사람이 12.12부터 시작되는 전두환의 쿠데타 전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와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허화평은 이제 브레인이라면 뭐 장세동이나 이런 건 이제 무력을 사용하는 그렇죠. 무력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허화평 씨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하나 오늘 처음으로 네. 공개할 게 하나 있는데 야 기대되네. 예. 자료 7번 그 수사 기록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자료 요거 6번. 하나만 음. 자료 6번 먼저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사진 예 여기 보이는 분이 백동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쓴 책의 표지인데 예. 저분이 누구냐면 12.6이 터진 뒤에 그러니까 박정희 사망 사건이 터진 뒤에 전두환이 본부장을 만난 합수본부가 꾸려지잖아요. 예. 보안사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그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를 직접 수사했었던 당시 합수부 수사 1국장입니다. 저분이. 최초에 예. 터지자마자. 예, 그렇죠. 터지자마자. 1979년 그래서 저분이 11.6 터지자마자. 김재규를 수사를 했는데 예. 왜 이분과 관련된 제가 수사 기록을 오늘 들고 나서 공개를 하느냐면 이분이 1995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그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됐을 때 예. 그 당시 12.6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12.12 사건이 벌어지게 된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사실상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 쿠데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왔었던 이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돼서 그 12.12 그 행위가 쿠데타 내란으로 예.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분의 검찰 진술 조서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큰일을 하신 그러니까 분으로 전두환이 평가를 받습니다. 보안사령관일 때 이분이 네. 보안사 대령이었죠. 그렇죠. 보안사 대령이 보안사 대령이었고 11.6이 터졌을 때 아마 마산인가 네, 그때 마산 마산 지구에 있었는데 그 전두환이 보안사 마산 네. 분소장 그렇지. 너 네. 빨리 올라와라고 그렇죠. 해서 네. 김재규에 대한 첫 수사를 백동림 대령한테 맡겼는데 문제는 며칠 뒤에 이분이 팽당하잖아요. 맞아요. 이 백동림 대령이 팽당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백동림 씨는 네. 전두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던 국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거의 한 20년째 추적해서 조사하는 일을 해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두환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백동림 저분을 마산에 있는 사람을 왜 불러들여서 김재규 수사를 맡겼느냐? 그 보안사 내에서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였죠. 아니 근데 예. 부역을 하다가 나중에 팽당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언제 팽을 당하냐면 그 전두환이 12.6 사건이 터진 직후에 바로 이제 합수본부가 꾸려져서 11월 16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저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바로 부산 분소장으로 쫓겨납니다. 그때 아마 저 사람이 쫓겨난 거는 전두환의 의지였을 것이고 전두환이 이제 쫓아낸 건데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불과 얼마 있다가 전역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 전두환에게 찍힌 이유가 수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내란 쿠데타가 아니라고 우발적인 네. 그 차지철에 대한 원망과 이런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이 백동림 대령이 이거 쿠데타가 아니라고 내란 음모도 없었고 네, 맞아요. 사전에 계획도 없었다라고 네. 보고를 하니까 전두환이 거기서 열이 받아가지고 잘라버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회를 이분이 계속 추적한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이제 보여드릴 이 수사 기록이 있는데 자료 7번인데요. 여기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분이 12.6이 터진 뒤에 합수본부에 가서 김재규를 포함한 그 당시 12.6 사건 주요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전두환 쪽 신군부 애들이 움직이는 예. 동향을 본 거예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12.6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애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슬슬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검찰까지 진술하는 건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합수본부에 근무하면서 보안사 분위기를 보니 호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 하나회 회원을 중심으로 정적인 움직임이 농후하게 나타나 제가 체질적으로 군의 정치 참여에 대해 염증을 가지고 있어 원대 복귀 요청을 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제가 당시 감지한 것은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등 하나의 멤버를 중심으로 5.16이나 각국의 혁명 사례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자료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저의 느낌으로 감지하였으며 자기들끼리 허화평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일체 알리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뭐냐면 12.6이 터지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합수부가
사실상 군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 당시 육사 16기, 17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젊은 중령 대령들이 이참에 우리가 권력 한번 잡아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선배들이 일으켰던 5.16 쿠데타 그리고 여러 다른 국가에서 벌어졌었던 군사 쿠데타의 역사가 담긴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예. 이런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쟤들이 굉장히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본인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예. 5.18 관련된 수사 기록들을 보면 백동림 씨의 이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그 12.12가 사실상 군사 반란이었다는 거를 그 만들어내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는 진술 조서가 바로 이 진술 이분이 조서예요. 나중에 옷을 대령에서 벗죠. 그렇죠. 예. 바로 옷 벗죠. 승진을 못하고. 승진 못하고 바로 옷 벗고 그런 다음에 뭐 사업도 하고 굉장히 좀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음성 파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예. 저분이 저 진술조서 작성한 시기가 언제죠? 1995년 그때 1995년. 내란수 예. 전두환 노태우 내란수 중간에 노태우 이제 수사할 내란 때. 수사할 때 예. 수사니까 자기가 거기 안에서 본인도 대령이고 봤잖아요. 그쵸. 본 모든 것을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건데 이분이 돌아가셨네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 3월에 돌아가셨네요. 예. 제가 이분을 2020년인가 그때쯤부터 한 1, 2년 동안 제가 이제 취재할 당시에 이분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고 기억이 이제 온전하지가 않으신 상태였었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어떨 때는 정신이 좀 맑으셨다가 예. 어떨 때는 뭐 심지어는 정승화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는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전화를 끊어야 되고 어떨 때 또 전화를 하면 또 정승화 장군 해가면서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얘기를 정말 어렵게 몇 번 제가 그 목소리를 제가 음성 파일로 담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음성 파일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서 오늘 그러니까 해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통화를 하신 게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신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저는 당시 12.12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일단 제일 궁금했고 12.12 과정에서 전두환과 전두환의 측근들 허화평 같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었던 12.6과 12.12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회의 그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본인이 군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대화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런 분의 목소리는 그래도 국민들께 한번 좀 들려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백동림 대령 누군지 아실 정도면 야 그분은 진짜 오타쿠입니다. 맞아요. 예, 기자들도 거의 몰라요. 저도 예전에 김재규 12.6 취재하면서 그때 알게 됐는데 네. 이분이 근데 저기 부마 조사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영상 인터뷰 한번 하신 게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영상 저는 기록 못 봤었어요. 영상 기록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부마 관련해서만 질문을 하고 11.6에서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한상진 기자가 11.6 관련한 내용도 답변을 받으셨네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팩트가 들어있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음성 파일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을 잡은 백동림 전 네. 대령의 녹음 파일. 그때는 보안사령관의 전두환이가 지금 당장 처리할 사람 없으니까 날 보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밤중에 밤 12시인가 뭐 아주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오니까 난 이유도 몰랐지. 네.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박통희 시해 사건이 생겼다고 그래. 네. 그래서 그하고 음, 그 정승환 씨하고 좀 정승환 씨는 상당히 옳은 양반입니다. 그 양반은. 네네네. 저희 정의파예요. 네. 그래야 그 양반이 저 전두환이가 자꾸 정치적으로 놀고 그 사람 보고 아무나 보고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부 형님 그러니까 정승환 씨는 아주 상당히 싫어했죠. 네. 그래서 속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나중에 파워가 생길 때는 하나의 멤버들이 전부 일치 단결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 하나의 멤버들이 막 그때 현역 장군들을 막 총으로 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중에 참모총장도 되고 말이지. 네. 대통령 대장도 되고 그래가지고 네.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놈들이 다 한 자리 다 했죠.
이게 지금 댓글에 한스타 또 한 건 했네요. 또 한 건 했나 봐. 동상 추가. 이런 얘기도 있고. 야, 이게 뭐 이렇게 녹음 파일 하면 원래 이명수 기자였는데 예, 녹음 명수가 이제 졌어요. 아니 한스타한테. 원조는 네. 한스타지. 야, 지금 저 녹음 파일을 차원이 몇 다릅니다. 개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상황이 달라. 지금 윤석열 녹음 파일 그건 진짜 세 발의 피고요. 예. 윤호진. 그 사람이 클 때까지 기다려. 그 사람이 뭐 대선 대통령이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이겼는데 기다렸다가 한 10년씩 아니 기다렸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키운 거 아니야? 써먹으려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제가 뉴스타파에서 뭐 여기 이제 그 저희 데스크가 또 계시니까 2019년인가부터 제가 이제 전두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두환의 측근들 그리고 전두환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목표를 딱 세워놓고 전두환 프로젝트를 취재했었는데 그때 이제 몇 년을 취재했었는데 그때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었고 제가 좀 전에 들려드렸던 저 녹음 파일이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어떨 땐 전화하면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되는 날도 있고 어떨 때 전화하면 정승환 목소리를 기억하면 제가 이제 질문 한두 개 정도 하고 그러면 또 좀 있다가 또 기억을 또 못 하시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분이 쓴 그 멍청한 군상들이라는 책 그 저 책도 사실은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책방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이 책을 구했는데 이 책에 보면 하나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회의 잘못된 정치적으로 잘못된 이 행태들을 자기가 추적했는지 이 얘기를 쭉 담아놨어요. 이게 담아놨는데 읽다 보면 평생을 보안사에 있으면서 그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군인 생활을 했었던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 하여튼 이참에 한 번쯤 이런 분들 목소리를 한 번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전두환 프로젝트 참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그렇죠. 한 3년 제가 하여튼 열심히 했죠. 아, 내가 그랬어요. 예, 지금 전두환이 이제 활개치고 있는 걸 그대로 보면서 한국에서 정의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시작. 취재를 해야 된다. 야, 또 이게 기승전. 내가 지시한 거야. 모든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아니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은 오늘의 그 메인 디시는 아니고 사실은 이 이진숙이 주최하는 5.18 관련된 토론회에 허화평이 나왔는데 왜 허화평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있어서는 안 되느냐? 왜 우리가 허화평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이 사람은 지금 정리하면 재산이 1,000억에 가까운 정도의 1,000억이요? 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 사실은 그 재산도 거의 대부분 저희 뉴스타파가 찾은 겁니다. 예. 제가 찾고 데스킹을 저 김용진 기자가 보시고 그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네, 돼. 저희가 이 재산을 찾으면서 정말 황당했는데 이 허화평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전두환의 쿠데타 그 이후에 무슨 작물처럼 챙긴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려고 아, 지금 예, 나왔어요. 이제 한다고요? 네. 예. 지금 7시 54분인데 이제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시죠. 그러면 예. 일단 저희 뉴스타파에서 허화평 씨의 재산 관련돼서 저희가 추적을 했었던 리포트의 한 대목을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그거 보시고 예. 얘기는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시. 취재진은 허화평 소유 부동산과 그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한국재단에 대해 알아봤다. 부동산과 재단의 등기부 등본, 재단 설립 당시의 기록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런데 전두환의 흔적이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1983년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설립한 현대사회연구소라는 이름의 관변단체가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인근에 있는 재단 사무실은 서울 사무소였고 재단 본부는 경기도 분당에 있었다. 전두환이 이 재단을 설립할 당시 대기업들에게 94억 원의 출연금을 거뒀으며 현재 이 재단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분당, 판교 등에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국재단의 자산은 400억 원이 넘었다. 재단을 거쳐간 사람들의 면면도 흥미로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김영무 김앤장 설립자,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 등의 이름이 전현직 재단 이사진 명단에서 확인됐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돈을 내고 유력 인사들을 내세워 전두환이 설립한 재단이다. 허화평의 미래한국재단은 오공비리의 상징이 됐던 전두환의 일회재단,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미르 K스포츠 재단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기업들 돈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때. 정리를 예. 해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화평 씨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재산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래한국재단이라는 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취재가 2021년인가요? 2019년? 이게 2019년, 2020년.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이 거의 한 2배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 1,000억대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CG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 보여주시죠. 이거 현대사회연구소인데. 아, 이것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맞들렸습니다. 지금 저를 보더니 네, 야 이거 이거 잘 만드셨는데. 네, 잘 만들었죠. 네, 꽤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화평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회사처럼 가지고 있는 미래한국재단이라는 곳의 전신이 현대사회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예. 이거는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은 뒤에 1981년경에 설립을 해요. 그때 이걸 어떻게 설립을 하냐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두환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가보위 비상대 국보위라는 게 있어요. 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거기 이제 상임위원장을 지가 맡고 있었는데 그 국보위의 산하기관 중에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 그 사회정화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였냐? 삼청교육대 언론 통폐합, 정치인 언론인 탄압 이런 거 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저 사회정화위원회가 산하기관으로 갖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연구소가 바로 현대사회연구소. 저 현대사회연구소를 만들 때 설립 자금을 어떻게 했느냐? 기업들로부터 94억 원 돈을 뜯는데 돈을 낸 기업들의 대표들이 94억이 예, 94억. 1980년에 1981년에 94억이. 1981년에 94억이요? 지금으로는 따지면 한 돈 1,000억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면서 저 돈을 낸 기업들 대표들을 현대사회연구소 이사들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때 이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명박, 이동찬,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앤장까지. 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 현대사회연구소에 나중에 1988년에 허화평 씨가 이사장, 그러니까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기업들 삥을 뜯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예. 나중에 6.29 선언이 뭐 벌어지고 막 민주화운동이 생기고 이러고 나니까 돈을 댔던 기업들이 내가 돈을 내서 만들어진 연구소라고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역사 재평가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기에 부역했다라는 걸 아무도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저 연구소가 허공에 뜹니다. 그러고 있는데 노태우 막 대통령이 된 노태우가 허화평 씨를 데려다가 저기에 대표로 만들어 놓고 허화평 씨가 그때부터 저 돈 그 당시 돈으로 뭐 100억 가까운 돈이 태워져 있었던 저 연구소에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는 거고 그때 저 연구소가 갖고 있었던 성남에 땅이 있었어요. 예. 건물이. 예. 근데 그 건물이 있던 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예. 다른 땅을 대토로 받아요. 그 땅에다가 오피스텔 사업을 벌여요. 거기서 돈을 이제 떼어놓으니까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허화평 벌어서 본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제 그냥 날로 먹은 거지 뭐. 날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래한국재단이라는 재단 소유 부동산으로 돼 있는데 예. 저 미래한국재단은 그냥 허화평 씨가 개인 회사처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형식상으로는 이제 공익재단으로 그렇죠. 돼 있는 거죠. 예,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으로. 약간 예. 세제 혜택은 다 받으면서 그렇죠. 공익재단의 형태로. 지금 미래한국재단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일은 허화평 씨가 내는 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지금 재산은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근데 저 뭐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는 새로 지금 한번 취재해 볼 만한 네. 그런 거 지금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50 그 전두환 쿠데타의 사실상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나중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설계자 역할을 다 했었던 허화평 씨가 예.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떡고물이나 마찬가지인 재산을 넘겨받아서 지금 1,000억대 되는 돈을 굴리는 사람이 돼 있는데 저런 사람을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자기가 여는 토론회에 버젓이 맨 앞줄에 귀빈으로 초청을 해놓고 예. 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옆에 뭐 주대한 씨나 이영훈 서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예. 지금 이제 급기야는 한상진의 동상에 금박을 씌우라고. 예, 오늘 금박 추가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하고요. 아니,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지금 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 3일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전두환 관련해서도 지금 환수 안 된 게 많잖아요. 많죠. 노태우에 비해서 거의 뭐 안 네. 냈잖아요. 근데 전두환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금 여기 저기 있고 정호용 특전사령관 거기는 재산이 거기도 1,000억 넘을 텐데. 심지어는 네. 그러니까 정호영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여기 김용진 선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호영 씨 일가가 네. 대한민국 전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제가 다 찾아서 거기는 얼마입니까? 정호영 씨가 갖고 네. 있는 부동산 제가 찾아서 공개했던 게 62건 정도 정도 되는데 뭐 건물이 한 강남에 있죠. 강남에 건물 한 서너 개씩 있고 과천에 자기 갖고 있는 땅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있고 그거 말고도 하여튼 전국에 자기 딸들 이름으로 돼 있는 땅까지 해서 제가 2020년 경에 그거를 대략 추산했을 때 한 1,00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천인가요? 맞아요. 여기 집이 이제 과천이- 집을 여러 개 지어가지고 네. 일종의 뭐 네. 하나의 단지처럼 만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과천에 있는 땅을 음. 굉장히 그러니까 몇천 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곳곳에 지어놓고 여기에는 자기가 살고 여기 그 옆에 집에는 딸이 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기들 일가가 쓰는 놀이터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부락을 아파트- 예. 부락을 만들어놨. 그렇죠. 자기는 과천에 이제 정식 부락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과천의 땅값이 지금 강남 뺨치는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드론 띄우고 했었던 기억도 막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친일파만 문제가 아니다. 이 전두환의 잔당들도 진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2019년, 2020년에 전남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을 할 때 국회에서도 이제 이걸 보고서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쪽이었나요? 하여튼 예.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두환 3법이라는 걸 저하고 같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발의를 하고 했는데 예. 그게 하나도 통과가 안 돼서 아, 그 당시에 통과가 뭐가 있었냐면 예. 부정축제재산 환수법 이 포함이 돼 있는 법안들이었었는데 그게 그때 통과가 안 된 게 좀 아쉽죠.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허삼수 씨는 뭐 하냐고. 허삼수. 그때 저희가 허삼수 네. 씨도 예. 굉장히 추적을 열심히 했는데 이분도 지금 돈 굉장히 많고요. 허삼수. 사실은 허삼수 씨는 일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또 1박 2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식들 시집장가 이쪽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1박 2일. 이학봉은 좀 일찍 죽었잖아요. 이학봉 씨는 돌아가셨죠. 이학봉은 90년대 아마 맞아요. 이학봉은 일찍 아마 빨리 돌아가셨죠. 아닌가. 근데 이학봉 씨도 그때 저희가 추적을 했을 때 그 자녀에게 물려준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게 강남 한복판에 굉장히 하여튼 그것도 대저택이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이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요. 근데 예.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실은 허화평 같은 사람이 저런 이제 국회에 나타나서 뭐 공공연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거는 이전에 상상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허화평까지 나타났는데 언론에서 주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근데 곳곳에 기사가 좀 나긴 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진숙의 이 포럼 관련돼서 논란이 벌어진 직후에 나온 기사들 제가 일부러 봤어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지를 봤는데 유일하게 허화평이 그 자리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기사를 쓴 곳이 딱 한 곳. 한겨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뭐 5.18 단체,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타나서 뭐 몸싸움을 벌이고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지 사실은 그날 등장했었던 이 허화평 씨에게 초점을 맞춘 기사가 한겨레 기사 하나밖에 없어서 뭐 이게 뭐 다행인 건지 안타까운 건지 이게 뭐 이런 인물들이 공공연히 이제 그런 공적 장소에 나타난다 이런 게 뭔가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쟤네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거는 뭔가 안전해졌다는 자기들도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뭐 그냥 일종의 내란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공공연히 나타나잖아 지금. 아니 저기 그 말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그런데
제가 준비해온 거 중에 예. 허화평 씨가 과거에 언론에 등판해가지고 자기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도저히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멘트를 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예. 치킨쇼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료 13번 같네요. 예. 쿠데타는 아닙니다. 아, 그거. 쿠데타는 아닙니까? 군사 쿠데타는 아니고 그건 뭡니까? 어떻게 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이에요. 우리 특히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이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는 식의 궤변이었다. 희생자가 용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했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 감동이 크죠, 사실. 그러니까 늘 가해자만 사과하라. 네. 근데 때로는 피해자도 용서를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신이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뻔뻔해요. 예? 저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사람을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에 불러다 놓고 뭐 이진숙이 당선될 때 이런 우려를 했었죠. 했죠. 예. 예, 제가 이진숙의 국회 입성은 대한민국 정치에 드디어 그 극우가 현실 정치판에 등판하는 이제 계기가 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 제 말대로 됐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 박종진 쾌도나마 저 채널A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렇게 불러다가 마이크를 준 것 자체가 종합편성 채널이 예, 저거는 심의 징계를 안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채널A는 그 전에도 북한군 침투설 해가지고 그 김명국이라고 그 북한에 광주에 침투했던 그 가짜 군인 그 가짜 주장하는 사람을 채널A에서 그때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채널A가 요새도 그렇고 참 동아일보는 요새 오히려 좀 달라. 조선중앙에 비해서 동아일보는 거의 정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동아일보의 논조는 요즘 보면 거의 정상으로 보일 정도인데 뭐 조선의 채널A는 제가 볼 때 TV조선 못지 않아요 지금. 못지않아요. 네, 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치킨쇼 내용이 방대했는데 진짜 어디서도 보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오늘 독종들 저희 독립언론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으실 텐데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 건강기능식품은 사기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오늘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